72. 타운샌드 부부는 피크 거리의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다. 찰스는 보통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리지 않지만 키티가 도착한 날만큼은 그녀가 그를 만나고 싶다면 기꺼이 와서 환영할 거라고 도로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키티와 도로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로시가 말했다. 키티는 어차피 그와 부딪혀야 한다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 때문에 그가 당황해하는 꼴을 어서 보고 싶은 잔혹한 즐거움마저 들었다. 이 초대는 그의 아내의 생각에서 나왔으며 그는 불편한 기분을 숨기고 즉시 허락했음이 분명했다. 키티는 언제나 도의에 맞게 살려는 그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은혜로운 환대를 베푸는 것은 분명 그 도의에 해당할 터였다. 하지만 그가 그들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기억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리는 만무했다. 타운샌드같이 허영기 많은 남자에겐 그것은 치유될 수 없는 속병처럼 분통 터지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녀도 그에게 상처 주었기를 바랐다. 그는 이제 그녀를 정화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정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다만 경멸할 뿐이었다. 그의 감정이 어떻든 그가 그녀를 떠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잔혹한 만족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떠나갈 때 그녀가 다시는 그의 눈에 띄지 않기를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리라. 이제 그녀는 도로시와 함께 앉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응접실의 절제된 사치스러움에 한껏 만족감을 누렸다. 팔걸이 의자에 앉아 여기저기를 장식한 예쁜 꽃들과 벽에 걸린 보기 좋은 그림들을 감상했다. 그늘지고 시원한 그 방은 안락하고 집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선교사의 방갈로와 그 썰렁하고 텅 빈 응접실을 떠올리고는 살짝 진저리를 쳤다. 등나무 의자들과 면직물이 덮인 식탁, 염갑한 소설들이 가득한 때 묻은 선반들, 작고 빈약한 붉은색 커튼은 너무나 지저분한 인상을 풍겼다. 오, 얼마나 불쾌했던지 도로시는 그런 건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찰스가 방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다. 내가 늦었나? 기다리게 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구려. 총독을 만날 일이 생겼는데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는 키티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양손을 잡았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부인이 원하는 만큼 부인의 집처럼 여기며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도로시가 전했으리라 믿어요. 그건 내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드릴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고 매력적인 표정을 띤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에 어린 냉소를 그가 보았을까? 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몹시 어리석고 또한 서투른 바보처럼 보이고 싶진 않지만 부군의 죽음에 내가 얼마나 애석해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대단히 훌륭한 친구였고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여기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만해요, 찰스. 키티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기 칵테일이 오는군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중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사치스러운 전통에 따라 제복을 입은 하인 둘이 세이보리 샐러드와 칵테일을 내왔다. 키티는 그것을 사양했다. 오, 드셔보세요. 타운샌드가 특유의 상냥하고 따뜻한 어조로 권했다. 몸에 좋을 겁니다. 홍콩을 떠난 후로 칵테일 같은 건 드셔보지 못했으리라 생각되네요. 내가 틀리지 않다면 네이탐푸에선 얼음을 못 드셨겠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키티가 말했다. 잠시 그녀의 눈앞에 그 거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머리를 산발한 채 푸른 누더기 틈새로 비쩍 마른 사지를 내보이며 거주지 벽에 기대어 죽어있던 그 모습이. 73.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다. 찰스는 식탁 머리에 앉아 쉽사리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그가 키티를 예우하기 위해 했던 애도의 말들 이후 그녀는 자신이 참담한 경험을 힘들게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맹장염 수술을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상하이에 놀러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키티는 격려가 필요했고 찰스는 그녀를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기분을 편안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녀를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찰스는 넉살이 좋은 남자였다. 가을 경마 회합이며 살을 빼지 않는다면 폴로를 포기해야 할 거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그날 아침 총독과 나눈 이야기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제독의 기함에서 열린 선상 파티이며 광둥지방의 통치 상태, 니시운의 골프 코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몇 분 내로 키티는 자신이 고작 한 주 동안 그곳을 떠나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저기 저편 위쪽 지방에 고작 1000km 떨어진 곳, 설명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의 거리 아닌가 설명이 있습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 남자건 여자건 어린애들이건 파리처럼 죽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곧 그녀는 누가 폴로를 하다가 쇄골뼈가 부러졌고 누구의 부인이 고국으로 돌아갔으며 누구의 부인은 테니스 토너먼트 경기에 진출했냐 하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찰스가 던지는 농담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도로시는 슬그머니 우쭐거리는 기색을 띠고서 설명이 있습니다. 키티도 그 분위기에 동참한지라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고 유대감만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로시는 슬그머니 우쭐거리는 기색을 띠고서 식민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점잖게 야유하기도 했다. 키티는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부인 얼굴이 이제야 좀 나아 보이는군. 찰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점심 전에는 안색이 너무 창백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제 뺨에 화색이 도는군요. 하지만 키티는 대화에 동참하는 동안, 여기도 설명이 있습니다. 도로시도 찰스도 그들의 고상한 예의 범절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동참하는 동안 쾌활함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밝은 태도로 그 집의 바깥 주인을 면밀히 관찰했다. 머릿속이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온통 가득 차 있던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굵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이제 너무 길게 자라 있었고 너무 조심스럽게 빗질되어 있었는데 백발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숨기느라 기름을 지나치게 많이 바른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너무 붉고 뺨에는 자줏빛 혈관이 비쳐 보이는 데다가 턱살은 몹시 거대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가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이중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게다가 그 무성하고 희끗희끗한 눈썹이 어쩐지 원숭이 같아서 그녀의 비율을 살짝 거슬렸다. 그는 움직임도 무거웠다. 다이어트에 쏟아붓는 그 모든 노력과 운동량도 비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뼈를 덮은 살은 두툼해지고 관절들은 노인처럼 삐그덕거렸다. 이제 그의 멋쟁이 의복은 다소 끼어서 그가 입기에 너무 젊은 남자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키티는 점심을 먹기 전 그가 응접실에 들어왔을 때 꽤 큰 충격, 이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의 창백함이 두드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꽤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상상력이 이상한 속임수를 부려 그녀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머릿속에 그린 모습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을 정도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백발은 아니었지만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보이는 데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그녀가 생각했던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린 붉지 않은 얼굴이었고 그의 머리는 목 위에 매우 보기 좋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뚱뚱하지도 넓지도 않았었다. 사실 그는 늘씬한 상태에 가까웠으며 그의 몸은 찬탄을 자아낼만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몸매를 자랑으로 삼는다고 한들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젊은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였는데 그리고 물론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도 잘 알았다. 현재 그의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말끔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었다. 무엇이 쉬어서 그에게 빠졌던 것일까? 그는 매우 잘생긴 남자이긴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행히 그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달았다. 물론 그녀도 늘 인정했던 바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승리의 무기였고 그의 목소리만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의 가식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목소리, 그 풍부하고 감미로운 음성이 경박하게 그녀의 귓전을 맴돌았다. 도대체 어째서 그녀는 그것에 포로가 되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것은 그의 매력의 원천이었고 너무나 부드럽고 파랗게 빛나면서 그가 시시껄렁한 소리를 찌끄릴 때조차 기쁨에 찬 표정이 어른거렸다. 그것에 마음이 동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마침내 커피가 나오자 찰스는 옆 권련에 불을 붙였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식탁에서 일어났다. 자, 두 여성분들께 각자의 시간을 드려야겠군요. 전 사무실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키티에게 다정하고 매력적인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하루 이틀은 부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 후에는 부인과 금전상으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저랑요? 부인의 집을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구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난 변호사에게 가도 돼요? 선생님을 귀찮게 해드릴 이유는 없어요. 부인이 법률 비용으로 돈을 낭비하도록 내가 놔두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마세요. 내가 모든 걸 처리하죠. 아시겠지만 부인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내가 가깝게 이야기해서 해당 부서에 설명하고 부인이 추가로 생기는 건 없는지 알아볼 작정입니다. 내 손에 부인을 의탁해요. 아무 걱정 말고요. 부인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소, 도로시? 물론이죠. 그는 키티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손을 뻗어 아내의 의자를 지나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대부분의 영국 남자들은 여자의 손에 입 맞출 때면 약간 바보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해냈다. 74. 키티는 타운샌드 부부의 집에 안착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절감했다. 그녀에게 다가온 삶의 안락함과 익숙하지 않던 쾌적함이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긴장감을 단박에 깨트려 버렸다. 푹 쉬면 얼마나 상쾌한지, 예쁜 물건들에 둘러싸여 지내면 얼마나 즐거운지, 관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사치스러운 동방의 유유자적한 삶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신중하고 예절 바른 방식으로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사별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그녀에게 유흥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식민지의 주요 인사의 부인들, 설명입니다. 총독각하의 아내와 제독과 대부분장의 아내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요 인사의 부인들이 그녀와 조용히 차를 마시러 방문했다. 총독 부인은 총독이 간절히 그녀를 만나고 싶다 하며 그녀가 조용히 총독 관지로 점심을 먹으러 온다면,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물론 만찬은 아니고 우리들과 부관들만이죠. 점심을 먹으러 온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인들은 키티를 깨지기 쉬운 자기처럼 대했다. 그들이 그녀를 작은 영웅으로 우러러보는 티는 역력한지라 그녀는 유감없이 재치를 발휘하여 겸손하고 신중하게 그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 가끔 워딩턴이 옆에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특유의 직구전 영민함으로 그 상황을 재미있게 관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끼리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함께 한바탕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었으리라. 그는 도로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가 순영을 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것이며 그녀의 용기와 자제력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은 모양이었다. 물론 그는 그들을 교묘하게 놀리고 있었다. 비열한 개처럼. 75.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키티는 잠시도 찰스와 단둘이 남겨지는 때가 없었다. 그의 탁월한 인기응견 덕분이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인정있고 상냥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이 친분관계 이상이었다고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태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방 밖에서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그가 베란다를 따라 다가와 걸음을 멈추었다. 뭘 읽고 있어? 그가 물었다. 책. 그녀는 냉담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도로시는 총독 관저의 가든 파티에 갔소. 알아요. 당신은 왜 같이 안 갔어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 차라리 돌아와 당신의 말벗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차가 밖에 있어요. 기분 전환 삼아 차를 타고 섬을 돌지 않겠소? 아니요, 됐어요. 그는 그녀가 누워있는 소파의 발치에 앉았다. 당신이 온 후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군. 그녀는 차갑고 무례한 시선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할 말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많지. 그녀는 발을 조금 움직여서 그에게 닿지 않도록 했다. 아직도 내게 화가 난 거야? 그가 물었다.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고 눈빛은 촉촉했다. 아니요, 조금도.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화가 안 났다면 웃었을 리 없지. 착각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너무 경멸해서 화가 날 정도예요.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너무하는군. 조용히 돌이켜보면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
당신 관점에서는 그렇겠죠. 이제 당신도 도로시를 알게 되었으니 말인데 그녀가 훌륭하다는 거 인정하지? 물론이에요. 그녀가 내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녀는 진귀한 보석과 같은 여자야. 우리가 헤어졌다면 난 한순간도 평화를 얻지 못했을 거요. 그녀를 가지고 놀다니 비열한 책략이 아니겠소? 게다가 어쨌든 난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어. 안 그랬으면 아이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이 되었을 거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 당시 그의 정부였음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난 여기 머무르는 동안 당신을 아주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도로시를 정말 좋아한다고 결론을 내렸죠. 당신이 그럴 수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난 그녀를 좋아한다고 당신에게 분명히 말했어. 그녀를 잠시라도 불편하게 하는 짓은 절대 안 해. 그녀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내야. 그녀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가슴도 슬퍼하지 않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심하군요. 난 그저 인간일 뿐이야. 내가 당신에게 눈이 멀었다고 해서 날 왜 그런 놈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뭐?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니 다소 그녀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난 공정하게 행동했어요. 그녀가 비통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그런 악마의 농간에 휘말려 들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어떤 경우도 누군가 고통받아야 한다면 당신은 아닐 거라는 신통방통한 생각은 들었겠지요. 좀 심하구먼. 어쨌든 이제 모두 지난 일이야. 내가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처신했다는 걸 알아야 해. 당신은 이성을 잃었고 나라도 이성을 지킨 것에 감사하라고. 당신이 원했던 대로 내가 했다면 그게 과연 통했을까? 우린 도마 위에 올려져서 불행으로 내몰렸을 거야. 결국 당신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잖소? 우린 그냥 키스하고 친구가 되는 게 어떠오? 그녀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당신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날 사지와 다름없는 곳으로 보냈다는 걸 내가 잊었을 것 같아요? 오, 말도 안 돼. 미리 조심하는 분별력만 있으면 아무 위험도 없다고 내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확신도 없이 당신을 보냈으리라 생각하오? 그러기를 바랐으니까 확신을 할 수 있었겠죠. 당신은 자신의 이득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비겁한 인간이야. 결과가 증명해주지 않소. 당신은 돌아왔고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당신은 예전보다 더 예뻐져서 돌아왔어. 그럼 월터는요? 그는 머릿속에 떠오른 익살스러운 대답을 참을 수 없어 미소를 지었다. 검정색만큼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것도 없잖아. 그녀는 잠시 그를 노려보았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 손을 옆구리에 늘어뜨린 채 등을 대고 누워버렸다. 하나님 맙소사, 그렇게 울지 마요. 기분을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농담이라고. 당신이 사비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석해하는지 당신도 알잖소. 오, 그 멍청한 혓바닥 좀 놀리지 마요. 월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든 할 거야. 월터는 당신과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획 뿌리쳤다. 제발 가세요. 그녀가 흐느꼈다. 그게 당신이 지금 내게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난 당신을 증오하고 경멸해요. 월터는 당신보다 10배는 더 가치 있었어요. 그걸 보지 못했으니 내가 큰 바보였어. 가세요. 가요. 그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녀를 쫓아왔고 들어오면서 본능적으로 신중함을 발휘해 덧창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암흑 속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당신과 끝내고 싶지 않아. 그가 그녀에게 팔을 두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게 아니란 걸 당신도 알잖소? 날 만지지 마요. 제발 가세요. 가버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신경질적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내 사랑, 내가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난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을 사랑해. 그가 깊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나요? 놔줘요. 제발 날 놔줘. 날 박대하지 마, 키티. 내가 당신에게 심했다는 건 알지만 날 용서해. 그녀는 몸을 떨며 흐느꼈고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팔의 압력이 이상하게
위안을 주었다. 온몸에 그것을 느끼고 싶은 열망이 솟아났다.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신의 나약함이 느껴졌다. 뼈가 녹는 것 같았고 월트에 대한 슬픔은 자신에 대한 동정으로 바뀌었다. 오, 어쩜 그렇게 내게 무심할 수 있었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한 걸 몰랐나요? 아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내 사랑. 그가 그녀에게 입맞추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소리쳤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찾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그녀의 입술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토막난 뜨거운 사랑의 말들. 그의 팔이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자 그녀는 잃어버렸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아이가 된 것 같았다. 그녀가 희미하게 신음했다. 눈을 감은 채 얼굴에 눈물이 젖은 채로. 그때 그가 그녀의 입술을 찾았고 그녀의 입술을 누르는 그의 입술의 압력이 신의 불꽃처럼 그녀의 몸속을 뚫고 들어왔다. 극치의 황홀감. 그녀는 활활 불타올라서 변신이라도 할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꿈속에서, 바로 그 꿈속에서 그녀는 그 환희를 맛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인격은 와해되었다. 그녀는 단지 욕망이었다. 그가 그녀를 안아올렸다. 그의 팔에 안긴 그녀는 너무 가벼웠다. 그가 그녀를 옮기는 동안 그녀는 사랑에 흠뻑 취해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의 머리가 베개 위로 떨어졌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파고들었다. 76. 키티는 침대 끝에 앉아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물 좀 마시겠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찰스는 세면대로 가서 양치질 컵에 물을 채워 그녀에게 가져왔다. 자, 좀 마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가 그녀의 입술에 잔을 갖다 대자 그녀가 물을 홀짝거렸다. 그때 그녀가 두려움에 휩싸인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굽히고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 속에서 자기 만족감이 번뜩였다. 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비열한 개 같아? 그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래요. 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오, 너무나 부끄러워. 이런, 당신은 정말 감사할 줄 몰라. 이제 그만 가줄래요? 사실 나도 시간이 없군. 도로시가 오기 전에 가서 말끔하게 차려 입어야겠어. 그는 의기양양한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키티는 잠깐 동안 전응아처럼 몸을 구부린 채 침대 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공허했다. 한 줄기 전율이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대로 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은 얼룩덜룩했고 뺨에는 빨간 자국이 그의 뺨이 머물렀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을 바라보았다.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타락의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돼지. 그녀는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다. 돼지. 그러고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팔에 얼굴을 파묻고는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수치야, 수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들어닥친 건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끔찍했다. 그녀는 그가 미웠고 자기 자신도 미웠다. 황홀했었다. 아, 가정스러워라. 그녀는 그의 얼굴을 다시는 마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너무나 옳았다. 무가치한 그녀와 그가 결혼하지 않은 건 그로서는 당연했다. 그녀가 매춘부보다 나을 게 뭐라 말인가. 아니, 더 형편없지. 최소한 그 가여운 여자들은 빵을 위해서 자신을 내준다. 그것도 도로시가 그녀를 받아준 이 집에서. 슬픔과 비통함은 또 어쩌고.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흔들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강하다고 독립한 여성으로서 홍콩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생각들이 햇살 속에 날아다니는 작은 노란 나비들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서 파르닥거렸고 훨씬 더 나은 미래가 그녀를 찾아오리라 기대했다. 자유가 찬란한 기백으로 그녀를 유혹했고 세상은 그녀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더 넓은 평원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욕과 상스러운 열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신적 삶을 영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황혼 무렵
논 평원 위를 유유히 나는 흰 해오라기가 되었고 그녀의 마음도 함께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휴식을 취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예에 불과했다. 나약하고 나약한 한심 없고 가망 없는 창녀. 그녀는 저녁을 먹으러 가지 않았다. 하인을 시켜 도로시에게 머리가 아프다면서 방에 있는 편이 좋겠다고 전했다. 도로시가 들어와 그녀의 충혈되고 부은 눈을 보면서 부드럽고 동정어린 말투로 잡담을 나누었다. 도로시는 분명 그녀가 월트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하고 사랑스러운 아낙네답게 그 자연스러운 슬픔을 존경했을 것이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녀가 나가면서 키티에게 말했다. 하지만 용기를 가져야 해요. 부인의 남편도 부인이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 난 확신해요. 77. 다음날 키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볼일을 보러 전차를 타고 언덕 아래쪽에 다녀오겠다는 쪽지를 도로시에게 남겼다. 그녀는 자동차에 인력거, 가마, 유럽 사람과 중국인이 뒤섞인 다채로운 군중의 물결을 뚫고 P&O, 페닌슐러 앤 오리엔탈 기선이라고 하네요. P&O 사무소로 갔다. 이틀 후에 첫 배가 항구를 떠날 예정이었고 그녀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배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선실의 예약이 찼다고 직원이 말하자 키티는 책임 관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자 전에 만난 적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그녀를 자기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의 간청을 듣고 나자 탑승자 명단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가 당혹스럽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간청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재촉했다. 이 식민지 내에 부인을 위해 나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폐인 부인. 그가 대답했다. 그가 직원을 불러 몇 마디 질문을 던졌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두 사람 자리를 바꿔야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부인의 마음을 잘 알겠으며 우리는 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선실을 하나 내드리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티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와 헤어졌다. 탈출. 그녀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탈출. 그녀는 아버지에게 즉시 돌아가겠다는 전보를 쳤다. 윌트가 죽었다는 전보는 이미 보냈다. 그러고 나서 타운샌드의 집으로 돌아가 도로시에게 그녀가 한 일을 알렸다. 친절한 여자가 말했다. 가신다니 정말 섭섭해요. 하지만 부인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키티는 홍콩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그녀의 집에 가보는 것을 비일차일 미뤄왔다. 그곳에 들어가 곳곳에 어린 추억들과 맞부딪히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어쩔 수가 없었다. 타운샌드가 가구들의 매매를 주선했고 집도 빌리고 싶다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메이탄푸에 거의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와 윌트의 옷가지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책들과 사진들,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도 있었다. 키티는 그것들이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과거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가 그 물건들을 나머지 것들과 함께 몽땅 경매에 넘긴다면 식민지 사람들의 감정을 들쑤실 게 뻔했다. 그 물건들을 사서 영국으로 붙여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점심 후에 그녀의 집으로 갈 채비를 했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 가겠다는 도로시를 키티는 혼자 가겠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도로시의 하인 둘이 같이 가서 짐 싸는 것을 도와주는 데는 동의했다. 키티의 집은 집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키티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낯선 사람이 양 자기 집으로 들어가다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집안은 말끔하고 깨끗했다. 모든 것이 당장 사용해도 될 만큼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따뜻하고 화창한 대낮인데도 적막한 방 안에 싸늘하고 황량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구들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꽃이 꽂혀 있어야 할 빈 꽃병도 제자리를 지켰다. 언제 그랬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키티가 그랬는지 책이 한 권 펼쳐진 상태로 엎어져 놓여 있었다. 마치 그 집은 비워진 지 1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그 1분은 영혼으로 충만해서 다시는 그 집에 말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지 않았다. 피아노 위에 폭스트롯, 이것은 당시 유행한 빠른 템포의 사교춤, 폭스트롯 악보가 펼쳐져 있었지만 건반을 눌러도 아무런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았다.
윌터의 방은 그가 머물렀을 때처럼 말끔했다. 서랍장 위에 커다란 키티의 사진 2장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그녀가 사교계에 처음 등장할 때 드레스를 입고 찍은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신부 예복 차림이었다. 하인들이 골방에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고 그녀는 그들이 짐 싸는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하인들은 재빠른 솜씨로 깔끔하게 짐을 쌌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틀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 충분하리라. 하지만 생각에 잠겨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찰스 타운샌드가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 방으로 가지 않겠소? 할 말이 있는데. 난 바빠요. 딱 5분이면 돼요.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앞장서서 찰스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가 그녀를 완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차갑고도 적대적인 시선으로 그에 맞섰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모레 떠난다는 이야기를 방금 도로시에게 들었어. 그녀가 당신이 짐을 싸러 여기 왔다면서 나더러 여기 들러 내가 도울 일이 없나 알아보라더군. 고맙지만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군.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고 당신의 갑작스러운 출발이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 묻고 싶어 왔지. 당신과 도로시는 나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내가 당신의 친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별로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 내가 한 짓이 당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탁자 옆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스케치 그림책에 가서 닿았다. 벌써 몇 달이 흘렀다. 윌트가 그 끔찍했던 날 저녁 내내 들여다보던 책이었다. 그러던 윌트가 지금은 그녀는 눈을 들었다. 난 정말이지 땅에 떨어진 기분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경멸한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지만 난 당신을 경멸하지 않아. 내가 어제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어. 이렇게 도망쳐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군. 당신이 내가 당신을 막 대했다고 생각하는 게 싫소? 왜 그냥 날 내버려 두지 않죠? 제기랄, 난 막대기나 돌멩이가 아니야. 당신의 그런 태도는 정말이지 말도 안 돼. 미친 짓이라고. 난 어제 이후로 당신이 나에게 좀 더 다정해질 거라 생각했어. 어쨌든 우린 한낱 인간에 불과하잖소. 난 인간 같지 않아요. 짐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돼지나 토끼나 개 말이에요. 당신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나도 나빴다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굴복한 건 당신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난 그렇게 경멸스럽고 짐승 같은 정욕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난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침대에 누워 당신에게 헐떡거리던 건 내가 아니에요. 무덤 속의 내 남편은 아직 온기가 식지 않았고 당신 아내가 내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는데 어떻게? 그건 사악한 악령처럼 어둡고 두려움에 찬 내 안의 짐승이었어요. 난 그걸 부인하고 정하고 경멸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것을 생각할 때면 뱃속이 뒤틀리고 토할 것만 같아요. 그가 약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짧고 불쾌한 냉소를 터뜨렸다. 일은 내가 아무리 아랑이 넓다지만 가끔 당신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군. 그렇다면 미안하군요. 이제 가요. 당신처럼 하찮은 인간한테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니 내가 바보예요. 그가 잠시 대답을 머뭇거렸지만 그녀는 그의 눈 속에 어린 그림자를 보고 그가 그녀에게 화가 났음을 감지했다. 그는 언제나 한숨을 푹 내쉬면서 능숙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로 마지못해 그녀를 놓아주곤 했다. 그들이 악수를 나누고 그가 그녀에게 안전한 여행을 빌고 그녀가 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을 상상하니 재미있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도로시 말로는 당신이 아기를 낳을 거라는데 그녀는 자신이 동요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런 기색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래요. 혹시 내가 아버지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절대. 월터의 아이예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지만 말을 하면서도 그다지 확신에 찬 어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확실해?
이제 그녀는 심술구전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아무튼 당신은 월터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일 없었잖아.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군. 내 생각엔 월터보다는 내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 당신 아이를 낳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오, 이런 헛소리 마. 난 정말이지 기쁘고 자랑스럽소. 딸이었으면 좋겠어. 도로시에게서는 아들만 얻었으니까 말이요. 머지않아 가려지겠지. 내 3명의 아이들은 완전히 내 판박이니까. 찰스는 유머 감각을 되찾았고 키티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만약 아이가 그의 핏줄이라면 그녀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절대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힘은 멀리까지 손을 뻗쳐서 그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분명히 그녀 인생의 매일매일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은 정말이지 허영 덩어리에다가 바보천치 내 인생에 닥친 커다란 불운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78. 전기선이 마르세유로 들어가자 키티는 햇빛에 자결하는 들쭉날쭉하고 아름다운 해변과의 윤곽선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생트마리 성당 위에 세워진 동정녀 마리아의 황금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항해 중인 선원들에게 안전의 상징이었다. 키티는 메이탄프 수녀원의 수녀들이 그들의 조국을 영원히 떠나면서 그 황금상이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이후 그것은 그들에게 단지 파란 하늘에 타오르는 작은 황금색 불꽃이 아니라 이별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리던 기도 속에서 찾곤 하던 의지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양손을 맞잡고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간청을 올렸다. 길고 고요했던 여행길 내내 키티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홀렸기에 그토록 그를 경멸하는데도 온 마음을 다해 경멸하는데도 찰스의 천박한 포옹에 열정적으로 굴복했단 말인가. 분노가 그녀를 휩쌌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그녀는 중독될 지경이었다. 그 굴욕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홍콩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그녀의 노여움도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다.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만 같았다. 그녀는 돌발적인 광기에 휘말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저질렀던 괴상한 짓을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한 상황에 처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내세우며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당당히 관대함을 요구할 수 있었다. 만약 너그러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녀를 단죄하기보다는 동정할 수 있을 거라고 키티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녀 앞에 탄탄대로로 쭉 뻗어 있는 듯 보였던 길이 이제는 복잡한 미로였고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양의 광대함과 극적이고 아름다운 석양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뼈아픈 투쟁의 대가를 치렀으니 다시 자존심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감당한 용기도 찾을 수 있으리라. 미래는 외롭고 험난할 것이다. 그녀는 포트사이드, 이집트 카이로의 항구 도시입니다. 포트사이드에서 어머니로부터 그녀의 전보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그것은 커다랗고 장식적인 글씨체로 씌어진 긴 편지였는데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젊은 교수들이 배우던 글씨체였다. 장식체가 너무나 깔끔해서 왠지 가식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가스틴 부인은 윌터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딸의 슬픔에 적절히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당연히 총독부에서 그녀에게 연금이 나올 것이지만 어머니는 키티의 생계를 걱정했다. 그리고 키티가 영국으로 돌아온다니 기쁘며 당연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키티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지시사항과 동생 도리스의 출산에 대한 갖가지 상세한 이야기들이 그 뒤를 이었다. 사내 아이의 몸무게가 어떻고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그보다 더 훌륭한 아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말 등등. 도리스는 다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다시 사내 아이가 태어나 준남작 지위를 물려받을 확실한 보증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키티는 편지의 요점이 한정된 기간에 초대해 있음을 깨달았다. 가스틴 부인은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과부가 된 딸을 떠맡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녀를 아꼈는지 생각해보면 딸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딸을 군 식구 취급을 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얼마나 이상한가. 자식이 어릴 때 부모들은 아이들을 애지중지하고 그맘때 흔히 치르는 가벼운 병치레에도 노심초사하며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매달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피부치가 아닌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무관심이 과거의 맹목과 본능적인 사랑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들의 만남은 지루함과 짜증의 장으로 변질된다. 일단 한 달간 떨어져 지내는 어수선함을 겪고 나면 몇 년간 떨어져 지내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되도록 빨리 혼자 지낼 집을 마련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조금도 그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배가 정박했을 때 두 통의 편지가 그녀에게 배달되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버지의 편지였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없었다. 그는 키티에게 라는 말로 덤덤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편지를 쓰며 어머니는 수술을 받기 위해 사립병원으로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놀라지 말고 멀리 돌아오더라도 계속 바닷길로 오라. 육로는 비용이 무척 비싸고 어머니가 집이 없는 이상 키티가 해링턴 가든스의 집에 머무는 것 또한 불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편지는 도리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사랑하는 키티 언니로 시작되었다. 도리스가 그녀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칭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사랑하는 키티 언니, 아버지가 언니에게 편지를 썼으리라 생각해.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셔야 해. 분명히 어머니의 병세는 작년에 악화된 듯 하지만 언니도 알다시피 어머니는 의사들을 싫어해서 약국에서 약만 사서 드신 것 같아.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 어머니는 계속 모든 걸 함구하고 계시고 질문이라도 할라 치면 버럭 성만 내신다니까. 그냥 보기에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내가 언니라면 마르세유에서 내려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어. 하지만 내가 오라고 했다는 말은 하지 말길. 어머니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언니가 집에 도착하는 걸 바라지 않으시니까 일주일 안에 퇴원시키겠다는 약속까지 의사들한테 받아놓으셨어. 그럼 이만, 도리스. 형부의 일은 정말 안 됐어. 지옥에서 한 철을 보낸 것 같겠구나. 불쌍한 언니. 언니가 보고 싶어. 우리 둘 다 아기를 가지다니 좀 재밌네. 이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겠지. 키티는 생각에 잠겨서 잠시 가판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활동적이고 단호한 어머니의 모습 이외에는 볼 기억이 없었다. 어머니는 늘 다른 사람의 병에 대해 참을성이 없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그녀에게 전보를 한 장 내밀었다. 매우 애석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가. 79. 키티는 해링턴 가든스에 위치한 친정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지가 서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재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아버지는 그날 석간의 마지막 난을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신문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오, 키티구나. 더 늦은 기차로 오는 줄 알았는데. 저를 마중 나오시려면 번거로울 것 같다 도착 시간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뺨을 내밀어 키스를 받았다. 신문을 살피고 있었단다. 지난 이틀 동안 신문을 읽지 못했거든. 아버지는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픈 생각이 든 게 분명했다. 물론이죠. 아버지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께 커다란 충격이었겠죠. 그는 키티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늙고 야위어 있었다. 왜소하고 주름진 깍듯한 태도의 비쩍 마른 남자. 외과의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더구나. 너의 어머니는 1년이 넘도록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지만 의사한테 가기를 거부했어. 외과의 말이 어머니가 만성 통증에 시달렸을 거라면서 그걸 참아낸 게 기적이라는 거야. 어머니가 한 번도 불평 안 하셨나요?
그냥 몸이 좋지 않다고만 했어. 그러면서도 절대 고통을 호소하진 않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키티를 바라보았다. 여행에 무척 피곤하겠구나. 별로요. 올라가서 어머니를 보겠니? 여기 모셨나요? 그래, 병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왔어. 네, 지금 가보죠. 내가 같이 갈까? 그의 말투 속에 어린 정체 모를 어떤 분위기 때문에 키티가 재빨리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딸을 약간 외면한 아버지의 얼굴에서 딸에게 자신의 눈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보였다. 키티는 최근에 남의 마음을 잃는 비범한 재주를 얻었다. 날마다 남편의 일상적인 말이나 무방비 상태의 몸짓에서 숨은 생각을 간파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온 덕분이었다. 키티는 아버지가 딸에게서 숨기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챘다. 그것은 안도감, 영원한 안도감이었고 그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착하고 성실한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를 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내뱉은 적이 없었고 이제는 아내를 위해 슬픔에 젖어야 할 차례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요구된 것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런 그가 상황이 어떻든 상처한 남편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보온 마음을 숨겨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순식간에 일어난 희미한 감정이라도 스스로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아니요, 혼자 가겠어요. 키티가 말했다.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냉랭하고 과시적인 느낌의 그 침실은 그녀의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기거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 호화로운 마호가니 가구들과 벽을 치장한 마크스 스톤, 이 마크스 스톤은 영국의 풍속 화가입니다. 마크스 스톤의 모사품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 화장대 위의 물건들은 카스틴 부인이 평생 동안 고수한 바대로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꽃은 보이지 않았다. 침실에 꽃을 놓았다면 카스틴 부인은 바보 같고 허풍스러우며 건강하지 못한 짓이라고 나무랐을 것이다. 향수 냄새도 막 세탁한 리넨 천의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를 가리지는 못했는데 키티는 그것이 어머니 방의 특징적인 냄새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카스틴 부인은 양손을 가슴께로 십자로 포갠 채 유순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그런 자세로 그녀의 강하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병세로 푹 꺼진 볼 그리고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는 그녀를 아름답고 심지어 매우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죽음이 그녀의 얼굴에서 야비함을 도둑질해가고 개성적인 인상만 남겨놓았다. 로마의 황후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을 여러 번 봐왔지만 한동안 영원히 머물렀던 육체라는 느낌을 죽어서도 풍기는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슬픔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의 가슴에 깊은 애정의 느낌이 남아있기에는 어머니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는 아픔이 너무 컸다. 그리고 과거 그녀의 소녀적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녀가 어머니의 작품이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냉혹하고 군림하기 좋아하고 야심찬 여인의 죽음에 의해 모든 세속적 야욕을 좌절당한 채 이렇게 꼼짝도 않고 조용히 누워있는 걸 보고 키티는 희미한 비애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책략과 술책으로 일관했지만 속되고 무가치한 것 이외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아마 어머니는 지금쯤 저 세상에서 자신의 세속적인 일생을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도리스가 들어왔다. 언니가 이번 기차로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잠시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지. 끔찍하지 않아? 불쌍한 우리 어머니.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키티의 품 안으로 쓰러졌다. 키티는 동생에게 입을 맞췄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도리스를 등한시했는지, 평범하고 못났다는 이유로 얼마나 동생을 가혹하게 대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도리스는 보이는 그대로 지극한 슬픔을 정말 느끼는 걸까? 하지만 도리스는 언제나 감정이 풍부했다. 자신도 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도리스는 나를 독하고 무정하다고 생각하겠지. 키티는 느끼지도 못하는 비통함을 가장하기엔 자신이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겠니? 격한 감정의 분출이 약간 누그러들자 그녀가 도리스에게 물었다. 도리스가 눈가를 훔쳤다. 키티의 눈에 동생은 임신을 해서 이목구비가 더욱 투박했고 검은 드레스 속의 벌건 얼굴은 촌스럽게 보였다. 아니, 그러지 않을래. 또 울기밖에 더 하겠어? 불쌍한 양반. 아버진 잘 참고 계셔.
키티는 동생을 집 밖으로 데려다 주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벽난로 앞에 서 있었고 신문은 깨끗이 접힌 상태였다. 그가 다시 그것을 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지 않았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지. 아버지가 말했다. 마지막입니다. 80. 그들은 식사를 했다. 가스틴 씨는 키티에게 아내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친구들이 편지를 통해 보인 친절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탁자에는 애도를 표하는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그는 답장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 한숨을 푹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편지를 통해 보인 친절과 그가 준비한 장례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식사 후 그들은 서재로 돌아갔다. 그곳이 집안에서 불을 피운 유일한 방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벽난로 선반에서 파이프를 꺼내 담배를 채우다가 말고 딸을 회의적인 눈길로 한번 쳐다보고는 도로 내려놓았다. 담배 안 피우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네 어머니가 식사 후에 파이프 냄새 피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전쟁 끝에 난 시가를 포기했지. 그의 대답에 키티의 가슴이 시려웠다. 60살이나 먹은 남자가 자신의 서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니 이렇게 고약한 일이 또 있을까? 난 파이프 냄새 좋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희미한 안도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가 파이프를 다시 집어서 불을 붙였다. 그들은 벽난로의 양쪽에 각각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다. 그는 이제 키티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너희 어머니의 편지를 포트사이드에서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불쌍한 월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둘 다 큰 충격을 받았단다. 참 좋은 청년이라 생각했는데. 키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네 어머니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던데? 네, 예정일이 언제냐? 넉 달 정도 후에요. 너에게 큰 위안이 될 거야. 가서 도리스의 아들을 보도록 해라. 예쁜 아기란다. 그들은 방금 만난 낯선 사람들보다 더 서먹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낯선 사람들이었다면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됐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공유한 과거가 부녀 사이를 가로막는 무관심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키티는 자신의 아버지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적이 없었고 그저 당연한 존재였으며 가족에게 더 화려한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소 멸시를 받아야 했으며 돈을 벌어오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당연시했고 그 때문에 그녀에 대한 그의 공허한 마음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그들 모두가 그를 지겨워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그도 똑같이 그들을 지겨워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가 고난을 겪으며 터득한 슬픈 통찰력은 아버지는 스스로 다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암시하고 있었다. 파이프가 더 이상 빨리지 않자 그가 일어나서 파이프를 채울 것을 찾았다. 심란한 마음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 너희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가 여기 머무르기를 바랐고 그래서 너가 쓰던 방을 준비해둘 작정이었단다. 알아요. 약속드리지만 폐를 끼치진 않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너가 찾을 곳은 당연히 너희 아버지 집이잖니? 하지만 얼마 전 난 바하마의 재판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그것을 수락했단다. 아버지 정말 기뻐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너무 급작스러운 제안이라 너희 불쌍한 어머니에게 말도 미처 못했다. 알았다면 네 어머니가 대단히 만족했을 텐데 말이다. 이 무슨 운명의 서디선 장난일까? 그 모든 노력과 술수와 굴욕 후에 가스틴 부인은 자신의 야심이 과거의 실패로 인해 비록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드디어 성취된 것도 모르고 죽어버렸다. 나는 내달 초에 배를 탈 거야. 물론 이 집은 대리인이 관리하게 되겠지만 가구들은 팔아버릴 작정이다. 너가 여기 머물도록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만 너희 셋집에 가져가고 싶은 가구가 있다면 기꺼이 주마. 키티는 불꽃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갑자기 이토록 심란해지다니 이상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버지? 너가? 오, 키티 얘야. 그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전에도 가끔 그 표현을 들어왔지만 그저 말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이 나타내는 감정의 동료를 보았다. 그것이 너무나 뚜렷해서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너희 친구들이 모두 여기 있고 도리스도 여기 있잖니? 난 너가 런던에 셋집을 얻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너희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만 내가 기꺼이 집세를 부담하마. 제게도 살아갈 돈은 충분해요. 나는 낯선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기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몰라. 전 낯선 곳에 익숙해요. 런던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선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울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비참한 표정이 어른거렸다. 그것이 그녀의 심장을 쥐어짰다. 그녀가 옳았다. 아내의 죽음으로 그는 안도감으로 충만해졌고 이제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가 그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테였다. 그는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을 보았고 마침내 그 모든 세월을 겪고 나서 휴식과 행복이라는 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심장을 좀먹었던 모든 고통이 희미하게 남아 보였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그는 저절로 한숨을 토해냈다. 물론 너가 오고 싶다면 나도 매우 기쁠 거야. 애처로웠다. 짧은 순간의 갈등에서 그는 의무감의 백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 몇 마디와 함께 그는 모든 희망을 버렸다. 키티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가 바라지도 않는데 가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혼자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그는 한 손을 빼내어 그녀의 예쁜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물론 난 너를 원한다. 얘야, 어쨌든 난 애비고 넌 과부의 외톨이가 아니냐? 너가 나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무정한 처사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께 뭘 바랄 권리는 없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빚진 게 없어요. 오, 우리 아가. 아니에요. 그녀가 맹렬하게 되풀이를 했다. 우리가 평생토록 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보답해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조그만 애정조차도요. 아버지는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제가 과거에 못다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도록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가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감정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에게는 아무 불만도 가져본 적이 없다. 오, 아버지. 전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불행했어요. 전 여기를 떠날 때의 그 키티가 아니에요. 전 끔찍이도 나약하지만 그때처럼 한심하고 비열한 여자는 아니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실래요? 이젠 저에겐 아버지 말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주시지 않을래요? 오, 아버지, 전 몹시 외롭고 너무 비참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서럽게 울었다. 오, 우리 키티, 우리 아기 키티.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얼굴을 들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오, 아버지, 제발 제게 친절을 베푸세요. 서로에게 친절하도록 해요. 그가 그녀에게 애정을 담아 입맞추었다. 그의 뺨이 그녀의 눈물로 젖었다. 물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제가 그러길 바라세요? 정말 그러길 바라세요? 그래, 정말 감사해요. 오, 얘야,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기분이 자꾸 이상해지잖니. 그가 손수건을 꺼내 딸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둘렀다. 정말 신날 거예요. 아버지, 함께 어떤 재미있는 일을 겪을지 아마 모르실걸요? 너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걸 잊은 모양이구나. 그곳의 시원한 바다 소리와 더 넓은 파란 하늘 아래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면 좋겠어요. 성별에 대해서 벌써 마음을 정한 거냐? 그가 살짝 웃음기를 보이며 중얼거렸다. 난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범한 실수를 그 애가 저지르지 않도록 잘 키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모습을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싫어요. 하지만 제게 기회란 게 전혀 없었어요.
내 딸은 자유롭고 자기 발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키울 거예요. 난 그 아이를 세상에 던져놓고는 사랑한답시고 결국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갖기 위한 여자로 키우기 위해 평생토록 입히고 먹일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가 경직되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 자기 딸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거 한 가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저는 바보였고 사악했고 가정스러웠어요. 그리고 끔찍한 형벌을 당했죠. 결단코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제 딸을 보호하겠어요. 나는 그 애가 거침없고 솔직하기를 바라요. 그 애가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이길 바라고 자유로운 남자처럼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런 얘야 마치 50살은 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 앞에도 남은 삶이 있잖니. 고개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키티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안 그래요? 전 희망과 용기가 있어요. 과거는 끝났다.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묻어두자. 너무 무정한 걸까?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동정심과 인간애를 배웠기를 바랐다. 어떤 미래가 그녀의 몫으로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닥쳐오든 밝고 낙천적인 기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자신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자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의식의 10년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던 여정이 추억처럼 떠올랐다. 그녀와 불쌍한 월터가 전염병이 도는 도시로 갔고 거기서 그는 죽음을 만났다. 어느 날 아침 아직 어두운데 가마에 오른 것 하며 동이 터올 때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눈이 아닌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순식간에 가슴속에 고통이 사그라졌던 기억이 모든 인간의 번뇌가 하찮게 쪼그라들었던 그때 태양이 안개를 헤치며 떠올랐고 꾸불꾸불한 길이 논 평원 사이를 뚫고 작은 강을 가로질러서 시야에 닿는 곳까지 쭉 펼쳐진 장면이 그녀의 눈에 선했다. 굽이치는 자연을 뚫고 지나간 그 길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었다. 그녀가 저지른 잘못과 어리석은 것들과 그녀가 겪은 불행이 아마도 완전히 헛된 짓은 아닐 것이다. 이제 힘이 하나마 가늠할 수 있는 그녀 앞에 놓인 그 길을 따라간다면 친절하고 익살맞은 늙은 워딩턴이 아무 곳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던 길이 아니라 수녀원의 친애하는 수녀들이 너무나 겸허히 따랐던 길, 평화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간다면 말이다.